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일요일을 맞이해서 50대, 40대, 6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일요일 날 딱 듣기 좋은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요 뉴스를 참조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인텔 메모리 반도체 50년 삼성전자에 밀려 역사 속으로,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인텔 이렇게 하면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를 50년이나 했다고?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여러분, 인텔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역사 속으로 떠나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 경쟁력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제품이 여러분 인텔의 옵테인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요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간략히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업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텔은 1968년 창업할 때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모태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0년 인텔은 세계 최초로 1킬로비트 용량의 D램을 상용화했어요. 세계 최초로 D램을 만든 게 여러분 인텔입니다. 인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D램을 상용화하면서 장기간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했어요, 인텔이. 그래서 자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아서 빠른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인텔 하면 메모리 반도체였어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2020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텔은 낸드 플래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메모리 분야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되었죠. 5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자, 인텔이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점차 지배력을 잃어가다 결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배경은 누가 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D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고 막강한 지위를 지켜온 거의 한 수십 년 되죠. 이 역사가 맞물려 있는데, 자,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께서 대충 흐름은 이제 보셨을 거고요. 자, D램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인텔이 처음에 도전에 직면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히타치, 후지츠, 그 다음에 NEC 일본 전기죠. 이런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성장 기회를 봤죠. 보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막 지원했어요. 지금 중국 지원하는 거는 그건 지원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오면은 일본 정부에서 직원들한테 돈다발 넣어주고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서 공격적으로 D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자, 일본 기업은 이때 10% 룰이라고 있어서 10% 룰, 이게 뭐냐면 이걸로 이제 인텔을 압박했는데 무조건 인텔보다 10% 낮은 가격에 D램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들에게 인텔이 그 가격에 대응해서 $100 팔다가 예를 들어서 일본은 우린 $90, 그럼 인텔은 또 $80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본 기업들은 우리 $70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 조정을 계속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본은
수년 만에 세계 D램 시장에서 최대 몇 %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예, 최대 거의 D램 시장에서 80%에 이르는 점유율을 확보를 했어요. 인텔은 결국에 대규모 생산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거나 왕창 그냥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그래서 1년이 넘게 이어진 경영진의 고민 끝에 인텔은 1985년 D램 사업을 중단하는 걸 선언을 합니다. 1985년에. 자, 인텔은 여러분 D램 시장 주도권이 일본 기업들에 넘어간 뒤에 비휘발성 메모리인 노플래시 쪽에 집중을 하는 노선을 택했는데, 이 비휘발성 메모리는 정보를 임시로 기록하는 데 쓰이는 D램하고 달리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현재 우리가 널리 알고 계시는 낸드 플래시는 아니에요. 낸드 플래시하고는 좀 유사한 메모리 반도체라고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노 플래시는 이 정보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낸드 플래시보다 빨랐지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느리고 가격도 높다는 이 기술적 단점 때문에 소비자 대상 시장에서 한계를 안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USB 메모리하고 이 MP3 플레이어 등 이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이 대중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 플래시는 이 비주류 시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 D램하고 노 플래시에서 잇따라 실패를 겪는 사이 전 세계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시장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일본이었는데,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한국으로 빠르게 그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들어서 과감한 연구개발 및 이 시설 투자로 일본 기업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1992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뒤에 현재까지 30년 넘게 세계 D램 쪽의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죠. 자, 일본이 인텔을 시장에서 밀어낸 것과 같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력으로 일본 기업을 제쳤죠. 자,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억하실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황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황해 법칙. 이 뭐냐면, 낸드 플래시 기술 선두 기업에 올라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황창규 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의 성을 따서 만들어진 황해 법칙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최대 용량을 해마다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 자, 1999년 256메가 낸드 플래시를 시작으로 2000년 512 우리가 알고 있는 2001년 1기가, 2002년 2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2배로 늘리는 이 황해 법칙은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의 이름을 붙인,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어의 법칙을 차용한 표현이죠. 무어의 법칙 다들 아시죠? 이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마다 2배로 발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뒤따라 업계의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인 인텔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게 된,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까지 다 이제 따라잡게 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인텔은,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기술을 활용한 이 옵테인 메모리를 최후의 보루로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었지만,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옵테인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았지만 수요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태되고 없어지게 되었다. 자, 이제 인텔은 최근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이제 거의 이제 상당히 AMD나 엔비디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택한 파운드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TSMC하고 삼성전자에 밀려서 안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잘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인텔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